육회 상계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쾌한 서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고요. 오늘 방송도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다녀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이야기는 21일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차담회 이야기인데요. 뭐 요새는 커피챗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꽤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커피챗 하면서도. 근데 이제 두 분이서 만나는 건 아니고 한 분이 낀다면서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네. 배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 분이 모이셔서 무슨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뭐 예상하시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월요일 날 그 저희 최고위원회에서도 목요일이죠, 목요일. 그날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결국 김건희 여사 관련한 얘기를 한 건데 관련해서 뭐 7명이든 뭐 몇 명이든 간에 좀 문제 있다고 보시는 분들 인사조치 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얘기 하실 것은 뭐 확실하다고 봅니다. 일단 그 문제. 요 차담회 전에 한 1, 2주 동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발언의 수위가 세졌잖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렇게 보통 이게 둘이서 만나야 될 자리인데 누구 한 명이 끼면 혹시 둘이 만났을 때 조금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차가워지거나 혹시 싸울까 봐. 한 사람이 좀 가서 이렇게 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두 분이 20몇 년 인연이 있으니까 네. 두 분 만나서 오히려 더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다른 분도 아니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그런 노련한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두 분이 혹시나 설전을 벌일 때 심판을 좀 보는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과열되면 좀 그럴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입이 좀 이렇게 그 시원시원하신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거칠다고 표현하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겠죠. 독대 과정에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육두문자가 날라왔을 때 과연 서로 육두문자를 조합적이냐. 날리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사석이면 둘이 있으면 근데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보면 아무래도 품격을 지키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는 삼자가 맞고 그 면담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명 면담이 될지 항명 면담이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엔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를 결과를 미리 내놨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거는 못 해준다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결과,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결과. 그 뭐냐면 불기소는 아니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독대, 그러니까 면담 전에 이미 검찰 권력을 이용까지 할까요? 그냥 하여튼 검찰 권력을 통해서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국민에게 납득할 결과 주십시오 할 수 없잖아요. 이미 불기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주는 떡만 먹고 가라. 세 가지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이부속실, 특별감찰관 줄 테니까 이거 세 개 가지고 가서 여당 대표로서 잘 요리해 보소. 이거 딱 그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하명. 그러니까 그냥 하명이죠. 대통령실은 하명 면담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부산금정의 승리를 토대로 뭔가 민심과 좀 항명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각을 세우는 메시지와 결과를 가져오고 싶을 것인데 제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전제부터 약간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를 볼 때 두 분이 워낙 제일 가깝고 허심탄회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일을 오랫동안 같이 한 믿을 만한 선후배 그것도 상하 관계로 묶여진 관계지.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 나온 지 꽤 됐지만 저는 제 후배들과의 관계로 봤을 때도 최소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라면 10손가락 바뀔 것 같아요. 일단 일은 같이 했지만 정서적으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다. 둘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스타일인데다가 일단 한동훈 대표는 술을 안 먹잖아요. 윤 대통령의 시간 중에 반만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묶여지지 않았기 20% 때문에 아니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허심탄회한 관계다. 워낙 두 분이 관계가 폭넓지가 않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그 두 분이면 그나마 두 분 나름의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실제 사회에서 맺는 관계에서 정말 허심탄회한 관계냐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둘이 독대한다고 그래서 와 우리 사이가 어떤데 하면서 뭐 서로 이해하고 양해하고 화합하는 자리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머지는 서 소장님 말대로 그냥 각자 얘기해서 각자의 명분만 살리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먼저 이제 그 형식부터 보면요, 저는 차담회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밥을 먹다 보면 진지한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오히려 차 한잔 두고 진지하게 허심탄회 하려면 예. 형식이 좋고 예. 딱 세 명도 저는 딱 좋아요. 조선시대의 500년 역사를 봐도 왕이 완전하게 사관 없이 독대는 2번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송시열 그 독대. 따라서 이제 그 한 명 정도가 있는 게 좋은 게 2명이 비서실장이 박정아 의원까지 들어오면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 회담처럼 좀 이게 이상한 형식이 돼요. 따라서 저는 비서실장 정진석 한 분이 입회하면서 3명이 하는 이게 가장 좋은 형식이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도 뭐 하명이다 항명 이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아마 통합, 화합에 이번에 그 면담이 될 겁니다. 두 분은 알아요. 지금 위기에서 두 분이 뭉치고 합치고 혼연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고 이래야만 이게 돌파할 수 있다. 이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따라서는 상당히 그 건설적인 면담이 되면서 아주 이제 그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이런 회담입니다. 뭘로 통합하고 화합해요? 어떤 주제로요? 예를 들어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 서로 이제 인식이 똑같으니까 전면 중단은 안 오더라도 예를 들어 이제 전략적인 행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김 여사 관련해서 두 분이 저는 인식이 논다 봅니다. 똑같으세요? 예를 들어 대외 행보를 외국에 가더라도 이게 김정숙 여사처럼 타지 말고 혼자 영부인 내기 이런 건 안 되죠. 그렇지만 이게 외국의 정상들 부부 동반 외교 이런 거는 참여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선에서 타협이 가능하고 그 부분도 그다음에 인적 쇄신도 필요하면 몇 명 정도는 이게 또 수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수사 협조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제 김대남 씨든 명태균 씨든 이런 이제 그 진실 규명에도 좀 협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합의안이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윤 대변인님은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요? 서정 변호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으셔서 그렇게만 되면 많은 것이 바뀌죠. 뭐 특검 민주당이 낸 것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이 계획하고 있는 이제 추운 계절에 밖에 나가서 장애투쟁하면서 비절차적 방법에 의한 뭔가 헌정 질서 파괴 행위 이런 거 다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 둘 사이에는 화합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게 한동훈 대표가 줄곧 얘기했던 국민 눈높이에 받느냐.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 이미 한동훈 대표는 검찰이 불기소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을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검찰이 국민이 납득 못할 결과를 내놓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사가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예를 들어서 뭐 사과하고 일부 인적 쇄신을 하고 그러면 중요한 법적인 문제 더구나 두 분 다 검사 출신인데 법적인 문제에서 야 이 정도면 됐잖아 그냥 넘어가 이게 과연 옳으냐 또는 맞느냐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 정도로 보수의 대선 주자의 위상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렇게 무마시킬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뭐 큰 지도자는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도자도 지도자지만요. 그 아까 말씀한 서정 그 변호사님이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고 그냥 김건희 여사 이번에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민심에 올라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국민의 눈높이라는 얘기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윤심에 올라탄 꼴이 되면 지난번 김기현 대표 체제랑 한동훈 대표 체제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동훈 대표는 더 나빠요. 말뿐인 뭔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차별화를 두고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처럼 기대감을 줬다가 그럼 속인 거잖아요. 63%의 보수층 당원들에게의 지지. 부산금정에서의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에 대해서 나를 세웠던 많은 말들. 뭐죠? 민심에 올라탄 게 아니라 민심을 속인 거 아닌가라는 어떤 부담감을 어떻게 지울지 저는 그건 또 숙제로 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께 제가 조언을 드리면 차별화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완전 결별은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지금 정권의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차별화를 해야지 희망이 있는 건 맞아요. 똑같이 윤 대통령 한 몸이 돼버리면 한동훈 대표도 이게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차별화 행보를 하는데 문제는 완전히 결별하고 갈라서도요. 미래는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분위기가 대통령실에서 취재해 보신 바에 따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거는 말씀하신 또 게. 상식이죠. 완전히 결별하면요. 결별은 안 된다. 임기가 이게 2년 반이 남아 있는 현직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했을 때 현직 대통령이 차기 후계자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누구를 안 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정치권의 오랜 속설입니다. 따라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떻게 절묘하게 타이밍을 균형을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도 그걸 알아요. 김건희에서 또 특검이 또 13개 더 센 게 오잖아요. 분열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타협안이 나올 걸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이제 만약 그 서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그건 쇄신이 아니고 봉합이고 7.23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의 당심이 63%또 보수 지지자들이 63%는 한동훈 대표가 쇄신할 걸로 기대하고 표를 몰아줬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굳이 한동훈 대표를 당시 당원들이 또 보수 지지자들이 뽑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 덜커덕 충돌하면서 차별화를 절묘하게 하는 게 과연 그때 7.23 전당대회 보수 민심이었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3대 요구를 제시를 했잖아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그리고 김 여사 라인 등 인적 쇄신하라, 그리고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적인 협조를 하라. 근데 이 얘기를 꺼냈다는 건 결국에는 차담회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예측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안 받아주면, 셋 중에 하나라도 안 받아주면 과연 말씀하시는 화합이나 뭐 이런 게 가능할지. 근데요, 여기 중요한 게 아까처럼 중단이라는 표현보다 옛날에는 자제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완전 중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략적으로 이제 좀 자제해가면서 국민의 여론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활동을 좀 전략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자제하는 이게 필요하지 전면 중단은 말이 안 되는 거고 한동훈 대표도 그건 받아들일 거고요. 중요한 게 인적 쇄신인데 저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기 때문에 쇄신한다는 이런 것보다는 대통령실에 있는 분은 전부 대통령 라인이죠. 근데 요즘 이게 여론이나 지지율이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전면 꼭 김건희 여사 라인이기 때문에 개편하는 게 아니고 한번 이게 전면 개편은 좀 필요하다 봐요. 지금 상당히 정권이 위기고 지금 야권의 파상 공세가 있잖아요. 이럴 때 전반적인 국정 쇄신이 한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뭐 대통령실부터 한번 이게 인적 개편은 필요하다. 다만 그 명분은 김건희 여사 라인이기 때문에 자른다. 이렇게 낙인 찍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쇄신은 저는 할 거로 봅니다. 윤희석 대변인이 늘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라는 지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별할 수 없어요. 네. 결별이 안 돼요. 결별하면 같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면담이라는 게 한동훈 대표 각을 세우는 거는 좀 냉정하게 보면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살자예요. 근데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하는 것은 3대 요구안을 보세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활동 중단, 즉각적 조치, 그다음 인적 쇄신도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공적 지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 어떤 7인 뭐 칠상시라고 하죠.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의혹 규명이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주가 조작이라든지 명태균, 김대남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세 개를 다 종합하면 김건희입니다. 네, 이번은 면담의 의제는 김건희 여사예요. 3대가 사실 3대가 아니라 그냥 3대가 하나예요, 하나. 이 모든 주체는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같이 살려면 여기에 대한 해법을 줘야 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사과, 이부속실, 특별감찰관 요 정도로 해결할 것 같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양쪽에서 팽팽히 이렇게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결국엔 빈손 회담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를 냈는데 아마 각 그 세 가지 조건에서 부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걸 뭐 전면 중단 7명 다 뭐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 7명인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가 뭘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는 주시면 정말 좋은 건데 정말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빈손이 되면
최악이죠. 그렇게 되면 바로 특검 정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특검법이 뭐 나중에 뭐 질문하시겠지만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요소가 이번에 들어가 버렸어요. 추가로 그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들어갔죠. 김건희 여사 그렇죠. 특검에. 그렇게 네. 되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수사를 한다 하는 명분으로 저희 당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특검법에까지 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막아야죠. 위해서라면 이번 차담회에서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러면 선제적 조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양보해야 합니까? 한동훈 대표가 조금 양보해야 됩니까? 어떤 양보요? 팽팽한 어떤 아. 이 힘에 취해서 누가 한 명이 그래도 그래 이 뜻이 킬러 맞다를 문항이다, 해줘야 킬러 문항. 되잖아요. 이석 대변인에게 네. 너무 어려운 걸 킬러 주문하는 거 문항이야, 아닙니까? 이거. 누가 져줘야 돼요? 잘못 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누가 죽일 저는 안 죽일 건데. 그건 뭐 두 분께서 적정한 선을 잘 아시리라고 보고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도 입회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 예. 잘 풀어. 잘 빠져나갔어요. 잘 풀어. 그러면은 생존 제가 윤 본능이 대변인님 있어요. 말고 네. 우리 중간 지점에 있는 박 실장님한테 당위로 보면 누가 좀 양보를 해야 돼요?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명분이 있다고 봐요.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고 일단 액션은 취하지 않고 있지만 말은 메시지는 국민 눈높이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여사 의혹 때문에 사실 중요한 문제, 남북 문제, 안보 또 의료 대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다 가려지고 있어요. 예. 빨리 이런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여사 문제, 명태균 씨 의혹에 지금 국정이 다 뭐랄까 올가매져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 얘기가 일단 메시지는 더 명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성정을 보면 입장을 바꾼 적이 없어요. 네, 얼마 전에도 4대 개혁 보궐선거 뒤에 의료 개혁을 포함해 4대 개혁은 뭐 그대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다 개혁이 아니라 망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한 번도 그런 걸 좀 유연하게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대통령의 성정이 그렇게 물러나는 성정이 아닌 것 같다는 걸 우리가 패턴으로 하는 거예요. 한 2년 6개월을. 보면은 검찰의 주가조사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가장 중요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방식이 검찰의 어떤 기소 처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 부분을 검찰을 통해서 보여주면 한동훈 대표는 솔직히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불기소 처분했다는 거는 한동훈 대표 오기 전에 야,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행정권의 수장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너는 말로 떠들고 나는 나의 권력을 보여줄게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면담 자체는 내 주는 것만 받아다가 해라고 갈 공산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분은 한 대표에게 있고 조금 져줘야 될 건 윤석열 대통령이다. 근데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이거 먹고 떨어져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신다는 떨어지라고는 말씀이에요. 하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가.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주는 것만 먹어 이런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요즘 친윤계가 일단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라는 보도가 보이더라고요. 어때요, 서 변호사님? 지금 친윤계가 이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 두 명의 권 의원, 양권 이분이 저는 핵심으로 봐요. 권성동, 권영세 의원 예. 이분이 약간 이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지금 권성동 의원이 가장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 방어야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들 상당히 물밑에서는 많은 이제 친윤계 결집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저는 몸을 사려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뭐 합리적으로 여론을 이제 경청하면서 반응을 하는 거죠. 저는 몸살인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 아마 이제 만에 하나 원래 비대위로 간다면 보궐선거 참패에 두 분이 거론은 됐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저는 뭐 이번에 보궐선거도 승리했지 않습니까? 압승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는 뭐 굳건하게 2년은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면 오히려 역풍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시각 때문에 좀 잠잠한 거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지금 이제 60%가 넘는 당신과 민심을 받아서 대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뭐 어떻든 보궐선거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이런 식의 근데 뭐 인위적으로 김옥균 프로젝트인지 뭔지 이런 식으로 흔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게 가장 요즘 이게 파를 나누더라고 보수에서도 뭐 친윤 대통령파, 한동훈 대표파. 저는요 두 분이 어떻게든 수어지교, 순망, 치안 두 분에게 동지입니다. 저는 뭐 서로 화합해야 된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한 파가 빠졌어요. 김건희 여사파가 있습니다. 아니 잠깐 서 변호사님이 지금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압승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뭐 윤석 대표님 잘 아시겠죠. 뭐. 압승. 압승이라기보다는 뭐 쾌승 정도. 쾌승? 예. 압승이라고 하면은 정말 인천 강화도 엄청나게 이겼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굉장히 아파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만세 부를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보다도 격차가 더 났잖아요. 그건 한동훈 대표가 계속 대통령과 차별화된 그리고 선거가 있기 한 열흘 전부터 훨씬 더 표현이나 수위가 세진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래서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도 그렇고 대활동도 그렇고 인적 쇄신도 요구했고 여기에 금정구청의 일부 보수 지지자들의 민심이 손을 들어준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다. 이 우리 정권을 흔들지 마라가 아니라 이 정부의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민심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가서 이제 떡 몇 개 주고 과자 쪼가리 몇 개에다가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하고 나온 다음에 이제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하고 네, 이제 대통령한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부산 금정의 민심은 결국에 한동훈 대표에게 기대마가 컸어요. 결국에 이번 재보궐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또 심판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부산 금정을 제가 평가하기로는 민주당이 대신 심판해줘라는 어떤 그런 여론도 처음에는 형성이 됐다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걸 보고 기왕이면 보수의 텃밭이잖아요. 부산 금정이. 한동훈 대표가 이 일을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저는 높은 어떤 지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면담에서 한동훈 대표 보여줄 것들은 굉장히 무게감이 크고 부담이 크겠죠. 금정 선거의 의미가 있어요. 야당은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대1 구도를 만들면서 부산이라는 곳에서 대결을 한 건데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났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완전히 정말 전력 투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그렇지 못한 곳, 몸이 하나니까 강화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물론 수도권이라 훨씬 더 상황이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강화는 지난번 총선에서 27%포인트 이겼던 데예요. 그런데 결과가 완전 반대로 나왔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앞에 세웠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느냐. 그다음에 야권이 이재명 조국을 합쳤을 때 어떤 괴력이 발생할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테스트 베드가 됐다고 봐요. 뭐 결과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 우려하는 것은 이 부산 금정 선거의 승리를 두고 원래 이기던데 이겼는데 뭘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거 뭐 별거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대단히 경계해야 한다. 그 점만 제가 밝힙니다. 저희도 부산 금정구에서 한동훈 더 격차 벌어지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게 보다 강한 목소리로 쇄신을 외쳤기 때문이다. 힘을 실어주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 부분 의견 같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 편이네. 아니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이 결과 평가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쇄신하겠다, 변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실은 반대로 흔들림 없이 4대 개혁 추진해 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 점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강화 말씀하셔서 지난주에 방송에서 그 여론조사 개요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46.7%, 민주당 한현희 후보 37.7% 나왔던 여론조사는 에브리 리서치가 뉴스프릭과 에브리뉴스 공동 의뢰로 지난 6일에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박 실장님 말씀하신 대통령 지지율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한 22%로 집계됐다는 것,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고 자세한 내용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사 2부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한 무혐의 소식으로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서정욱 변호사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제가 이게 자랑 하나 해야 되는데 네. 방송에서 이번 보궐선거 교육관까지요. 네. 100% 적중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옛날에 제가 전당대회 때 그 무조건 결선간다 했다가 제가 사과를 7군데 방송했거든요. 방송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7군데 안 한다고. 근데 이번에는 다 맞췄고요. 오. 꼭 하나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확장성의 한계입니다. 부산에서도 확장성이 과거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보다 약해요. 호남에서도 박빙이 있잖아요. 이건 저는 이재명 대표의 한계를 보인 선거라 봅니다. 정 변호사님 그러면은- 자기 자랑 마세요. 이재명 대표 얘기라고 그래. 서적중 변호사님으로 불러야겠네요. 가끔 맞춰요. 10개 중에 2번. 10번 중에 2번 맞춰요. 알겠습니다. 20%. 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이야기 해볼 건데요. 총평부터 좀 들어볼게요. 서 변호사님. 네. 제가 이걸 한 판결문을 들고 다녀요. 그래요? 592페이지 정도 돼요. 이거 가지고 이게 상당히 기를 죽입니다. 읽어봤냐고. 저는 이제 두세 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판결문을 600페이지를 다 읽어보고도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조인이 아니고 저는 정치인이라 봅니다. 정치인들은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 공격하면 돼요. 그런데 법조인들은 판결을 읽어보고 법리로 가야 되잖아요. 어제 중앙지검의 레드팀 포함해가 검사들이요. 대통령이 무서울까요? 2년 임기 끝날 텐데 검사는 한 20, 30년 더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수사검사나 그다음에 레드팀의 검사들은 권력을 눈치 봐서 무혐의가 아니고 법리적으로 보니까 결정적인 증거 한 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있었으면 옛날에 이정수 검사장이나 이성용 검사장이 기소했겠죠.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기소를 못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판결문이요? 판결문 판결문을- 변호사장 9명 판결문. 수사 기록이 아니라 9명의 판결문 보면 도이치 다 2심 나옵니다. 판결문도 이심 판결문 읽어보셨어요? 얘기하세요. 예, 2심 이심. 판결문 예. 읽어보셨어요? 또 들고 다니면서 계속 거기 좀 찾아보세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시했는지. 통정거래 확인됐다고 했죠. 계좌 이용됐다고. 그 확인 읽어주세요. 중요한 게요. 중요한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제 예. 검사도 통정매매 몇 번 있다고 인정했죠. 근데 통정매매가 주가 조작이 아닙니다.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공범들이 주가를 조작하는 걸 인식하면서 공모해서 하는 거죠. 통정이라는 거 사고 근데 팔아라 내 살게 그러니까 이것만 잘 가지고 보세요. 안 이게 된다. 얼마나 곡학하냐면 판결문은 재판부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소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검찰은 기소를 하는 게 관례예요. 이게 판단을 받아야겠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됐을 때는 이 입증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재판부의 기소를 통해서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판결문인데 지금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이 이제 법무법인 검찰이 됐어요. 이제 사법부의 검찰이 아니라 법무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에게는 법무법인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고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면서 기소권을 남발하고 있는 검찰. 저는 존재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것들은 검사들이라면 배울 만큼 배운 분들 아니에요? 사법고시도 좀 치르셨고 어렵게 그다음에 책줄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어떻게 본인의 학문적 양심과 기준을 팔면서 이런 권력자의 배우자라서 불기소 처분을 11장의 보도자료를 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4시간 동안 기자들에게 밥도 안 먹고 설명하는 이런 검찰. 정말 창피하다. 앞서 이제 소정욱 변호사님이 명백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제 브리핑에서도 그제가 아니죠. 지난번 브리핑할 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의심은 가는 대목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주가 조작이나 주가 조작 방조에 대한 명확한 정황 이런 게 좀 없었다. 근데 왜 없었냐면 찾으려고 안 했으니까 없었던 거예요. 궁금하면 예를 들어 BP 패밀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 불러서 알아봐야죠. 압수수색도 하고 또는 조사도 여사에 대한 조사도 더 꼼꼼히 하고 여사에 대한 조사는 4년 6개월 동안 서면 조사 2번에 출장 대면 조사 1번 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법원도 통정매매로 본 권오수 일당이 자기가 파셈 매도하라 하셈 하고 7초 뒤에 여사 계좌에서 7만 주가 매도가 됩니다. 우연히 왜 그런지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검찰이 가서 기억력인 경과료가 좋습니다. 하고 올 겁니까? 당연히 다른 정황들도 찾고 알아봐야 되는데 전혀 못 알아봤으니까 명백한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놓고 브리핑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 그거는 코바나 콘텐츠 전시협찬 관련이에요. 그걸 몰랐다고 혼동해서 커뮤니케이션 오류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수사한 척 하려고 하는데 전혀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주포들에게도 물어봤죠. 여사에 대해서는 여사가 몰랐을 것 같다. 이 주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왜냐하면 이 주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게 21년 10월 정도부터입니다. 이때는 이미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유력 대선 주자였고 그 뒤엔 대통령이 돼요. 주포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저랑 같이 주가 조작한 분이에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사줬어야죠. 예를 들어 뭐 김혜경 씨의 법카 문제는 129군데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뭐 그걸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여사 관련돼서 이렇게 사회적 쟁점이 많고 논란이 많은 거를 압색 한번 안 하고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거는 불공정하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건. 그래서 어제 보수주 중에 보수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신문에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기자수첩이라고 있는데 제목이 검찰이 김 여사 변호인 같다는 야당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이겁니다. 핵심이 그거잖아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저희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느냐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불기소를 했기 때문에 뭐 고발인 그때 20년도 4월에 했었던 뭐 최강욱, 황희석 이 두 분이 뭐 재정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검찰 단계에서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생각하는 부분을 저희가 알아서 뭘 해야 될 텐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없는 겁니다. 그럼 또 그 전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특검 전국으로. 이걸 막아야 하는 입장이 당에 있는 거고 대통령실도 이 부분을 분명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면담이 중요하다. 독대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검찰이 김 여사는 살렸지만 국민의힘의 살 길은 오히려 더 깜깜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부담을 더 준 거죠. 진짜 만시지탄인데 왜 이제 결정했냐는 얘기를 제가 반복하는 겁니다. 이 특검을 앞두고 이런 결정을 했느냐. 아니, 그게 먼저 뭐가 있었으면 특검이도 뭐든 끝났을 텐데 4년 6개월을 지나서 결국 이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 뭔가 그러한 이유를 굉장히 자세하고 또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했어야 하는데 벌써 압수수색영장 했냐 안 했냐 가지고도 이거 헷갈렸다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윤희석 대변인 말씀이 아까 조선일보 기자수첩이에요. 그 제목이.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뭐 밝혀도 되는 거니까 다 아니까. 그다음에 동아일보도 그러겠어요. 압수영장 기각은 거짓말이고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서면 질의엔 1년 뒤에 답변하고. 이게 제목입니다. 동아일보에서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자체가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그동안 검찰의 기존의 수사 방식과 다른지 이건 특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일반인들이 어떤 사건을 조사받을 때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두세 번씩은 받습니다. 관련자들을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수집하죠, 검찰이.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로예요. 근데 심지어 영장을 청구했다는 말도 미스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도 기자들한테 한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국감에서 들키죠. 이게 뭐냐면 검찰이 그냥 권력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혐의로 주려고 난리를 친 겁니다. 안간힘을 쓴 거죠. 그리고 서면 질의를 보냈는데 1년 반 뒤에 답변해서 보냈는데 검찰은 정말 자존심 상하게 기다렸던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고. 조사잖아요. 서면 조사도. 일반인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일 경악스러운 것은 검찰이 그 기자들 4시간 동안 할 때 밥도 안 먹은 것도 참 가상하지만 판결을 해줬어요. 그 내용을 보면 보도자료가 판결문 쓰듯이 면죄부를 주듯이 이유만 설명한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주가의 전문성도 없고 일반 투자자이기 때문에 라는 이런 사조까지 붙여가면서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를 해명한다. 그러니까 아까 조선일보 기자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이 하니까 제가 반박하면요. 이재명 대표 지금 기소대가 4개 재판에 11개죠.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핸드폰을 했습니까? 칩을 했습니까? 허위사실 당대 걸려요. 표시를 했습니까? 서준 변호사님 허위사실 걸려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 이재명 대표 칩을 했습니까? 대표실을 했습니까? 의원회관을 했습니까? 핸드폰 했습니까? 했습니다. 안 했어요. 했어요. 제가 알기로 이게 최근 거 한번 보죠.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하면 언론이 납니다. 근데 언론 난 게 없어요. 옛날엔 했죠. 핸드폰 2개 뺏은 거. 네, 최근에 없었고요. 자, 두 번째. 해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압수수색을 누가 안 했습니까?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4년 6개월 했죠. 그러면 수사를 안 한 게 누굽니까? 제일 먼저 추미애, 이성윤, 그다음에 박범계, 이정수, 그다음에 송경호 검사장 이렇게 4년 6개월이 왔잖아요. 그럼 수사를 안 하고 압수를 안 했으면 그 검사장들을 탄핵해야죠. 지금 대면 조사국이 이번에 처분 내린 왜 이창수 검사장을 탄핵하겠답니까? 직무유기 4년 6개월 동안 방치하고 수사 누가 안 했냐 말이죠. 저는 문재인 정권 때 그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이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여러 혐의에 대해서 없었다면 하세요.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더 강하게 뭐 이재명 대표보다 더 강하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강하게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불기소 처분을 해서 그렇다면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송경호 검사장 얘기했는데 올 초에 여사에 대한 수사를 그나마 약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가 바로 부산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압수수색 얘기는 핵심이 했냐 안 했냐가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어요. 이 4년 6개월 중에 앞에 2년은 뭐 박범계, 추미애 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성윤 검사장 국회의원 됐잖아요. 어제 면접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압수수색에 대해서 민주당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면 거기에다 물어보는 게 맞고 제가 드린 말씀은 검찰 해명이 그렇게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압수수색이 거기가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 관련 사건에서 있었다는 그 실수를 얘기한 거예요. 그 하나가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하다 보니 그 말이 꼬였겠죠. 그런데 그거 하나로 줄 수 있는 검찰 해명의 어떤 구멍, 그 인식,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당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왜 압수수색을 안 했냐. 당시 윤석열 총장이었고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장과 부사장이 싸우면 실무부서는 안 움직이게 돼 있어요. 수사지휘권이 이게 없는데. 예? 수사지휘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수사지휘권 없었지만 그래도 검찰총장으로 있었고 그리고 뒤에 바로 유력 대선 주자로 부각이 됩니다. 수사가 가장 본격화된 건 21년 10월 정도부터거든요. 그때부터는 사실상 대선 주자예요. 그래서 내가 검사여도 내가 무슨 뭐 큰 그거 아니면 굳이 여기서 열심히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잖아요. 그럼 뭐 그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해요. 당시에 왜 안 했냐라고. 너무 관대해요. 관대하신 거. 그게. 저는 네. 지금 보면 더 네, 말씀하세요. 하나 좀 말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일반 투자자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여사가 이 정도면 지금 용산에 계실 게 아니라 빨리 골드만삭스나 애국심이 강하시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2010년이죠. 2010년 11월 1일 날 했던 겁니다. 당시 대신증권 직원이 먼저 전화를 해요. 여사님, 여보세요 해서 전화를 합니다. 10만 주 주문 냈고요. 누가 가져가네요. 이래요. 그럼 여사가 체결됐죠. 그 앞에 본 다른 녹취록에 이 증권사 녹취록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체결됐죠. 물어보고 지금 남은 게 얼마죠? 이 정도로 끝나요. 그러면 10만 주를 내가 매도 주문을 저기서 내고 누가 가져갈 것이라는 게 약속됐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날 거래량이 56만 주입니다. 56만 주인데 10만 주를 그냥 매도 주문을 한 번에 내요. 증권 투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러면 폭락이에요. 하루 종일 거래량이 56만 주인데 10만 주를 한 번에 매도 내면 그냥 그렇죠. 급락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사는 그러면 만약 이게 통정 매매가 아니라면 누군가 받아가기로 하고 약속된 그런 의심이 되는 매매가 아니라면 여사처럼 투자하는 경우는 정말 이상한 투자인데 수익이 23억이 나요. 불가사의예요. 워렌 버핏도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막무가내 10월 28일 이 3일 전 투자는 어땠냐면은 그 앞서 7초 뒤에 매도와 셈 이게 8만 주 매도거든요.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갑니다. 이것도 체결이 돼요. 이것도 그날 거래량이 37만 주인가 그래요.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을 한 번에 매도 냈는데 누군가 가져가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이렇게 했으면 와 이거 누가 가져가네? 대체 누구지? 와 신기하다. 이게 당연하죠. 근데 여사의 반응은 체결됐죠. 알겠습니다. 끝이에요. 그게 통정 매매라는 거예요. 그렇죠. 통정 매매인데 그 통정 매매에 여사가 의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근데 검찰이 여기에 의심을 안 가져요. 검찰이 10월 28일 매매에 내놓은 해명은 뭐냐면 어떤 식으로 방법을 모르니까 권오수 회장에게 연락을 받아서 좀 팔아달라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누가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전 내 가족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팔아달라고 해서 갑자기 거래량이 37만 주인데 그중에 8만 주를 뚝 때리고 팔아줬습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짜고 치는 게 아니면 못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박 실장님이 짚어주신 거는 검찰이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한 주요 근거로서 중에 하나가 김 여사가 주식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했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김 여사는 전문가였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문가고 이거는 누가 봐도 짜고 치는 통정 매매를 여사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검찰이 낸 저거는 권오수 회장이 다른 결로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얘기해서 했다라는 건데 통정매매 맞아요. 네. 통정매매하고 주가 조작이 다르다는 말씀을 사정 변호사가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럼 지금 통정매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맞다니까요. 자, 그럼 통정매매가 주가 조작이 되려면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통정매매를 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는. 예. 그리고 다른 얘기는 안 하시네요. 다른 주포들이나 이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은 김건희는 아무것도 몰라. 김건희 뭐 권오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뭐 그런 예를 얘기는 들어 해주셔야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고해가 있어요. 주포들끼리 김건희 뭐 사실 피해자지 원오브 데미지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여러 맥락 중에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주포 김모 씨의 편지에 있습니다. 김건희만 빠져나가고 우리만 피해자. 앞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가 주포들끼리 나왔을 수 있던 거는 당시에 여러 뭐 거래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일부 블록딜에 관해서 제가 어떤 맥락인지는 빠져 있어서 제가 그건 못 들었어요. 근데 블록딜에서 여사가 손해봤다고 주장하니 낮게 팔아서 손해봤다고 주장하니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여사는 23억의 추정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아, 그거는 이게 위험한 발언인 게요. 고소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권오수 회장이 지금 이 보십시오. 순간 고소할 수 있다고 네,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검찰에요. 구형이 조동욱 변호사예요. 권오수 회장이 그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에 81억 추징을 구형했어요. 즉 검찰에서는 81억을 벌었다. 권오수 회장. 그다음에 김건희사 23억 벌었다. 이거는 검찰의 정권거래소에 이용한 검찰의 주장일 뿐이에요. 민주당이 언제 그래 검찰 주장을 신뢰했습니까? 그런데 법원의 판결문을 보시라니까 이거는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권오수 회장이 벌은 돈이 없어가 추징금이 0원. 김건희사도 당연히 추징금이 기소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이게 판결을 보고 해야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가지고 23억 벌었다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23억 추정 수익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최종 매도가 안 된 주식이 있어서 그렇고 요 분야의 전문가인 증권거래소의 이상매매 심리 분석 보고서에 그러니까. 나온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고래 놓았는데 거기에 권오수 회장이 81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판결문엔 제로란 말이에요.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아까 의심스러우면 이게 기소해가지고 뭐 판단 받으라는데 인듀비오 의심스러울 때는요 프로레오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기예요. 확실하게 명백한 주가 조작 공모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 기소하는 거예요. 근데 의심스러우니까 판단 받아봐.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적으로는 인듀비오 프로레오 이게 로마법이 되고 이게 또 현학적 허세를 부리는 라틴어까지 거예요. 하시고 네, 할 말이 제가 없으시네. 말씀드릴게요. 영어로 해줘. 영어는 저 한국말을 좋아해서 조금 약하신가 보다. 약해요. 영어는. 근데 저는 지금 이 손정 변호사님이 얼마나 변호사의 직을 가지고 이 시청자와 국민을 말하자면 현혹시키는 거예요. 따져보면 검찰이 김건희가 아니라 김영이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가 조작 범죄 대상에 권오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과 주포들과 BP 패밀리가 되고 본인의 어떤 통정 거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가 조작의 정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검찰이 이렇게 할까요? 변호사님? 아닐걸요? 이렇게 수사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통정거래 부분이 이게 왜 10만 주라는 아까 얘기했던 10만 주라는 거래가 따지고 보면 거의 블록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거래량이 50만 주에 10만 주면 20%니까 이런 거는 장외 거래나 기관 투자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세 조정에 뭔가가 관여가 됐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품고 그 사람들을 압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아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정에 뭔가 권오수 도이치모터 회장과 이런 뭔가의 암묵적인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거를 파헤쳐서 뭔가 기소를 해야 되는 게 검찰의 일반적인 통상적인 수사 방식인데 앞서 얘기했듯이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김건희 여사 말만 믿고 김건희 여사가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그런 녹취도 부인하고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하니까 아 그러시죠. 기억이 안 나시죠?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일반인한테 그러게 할까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수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관련 참고인까지 집 앞에 7시에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들을 제 눈으로 목도란 사람이에요.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관련자들 주변인들 아무도 안 했어요.
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이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결국엔 김건희 특검으로서 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결국은 검찰이 나는 모르겠다. 그냥 용산의 칭찬이나 받고 나머지 그 불기소 처분한 검사들은 나중에 법적 책임은 그때가 생각하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치 영역에서 특검으로 가라. 더 이상은 이제 4년 6개월, 이제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 못 걸겠다. 너무 괴롭힘, 뭐 제 추측이지만 괴롭힘을 당하기 싫다. 그런 좀 마음이었던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국민 여론 자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 전면 불같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주식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 그래서 전문 투자자이면서 좀 정황을 알았던 손모 씨 유죄 판결을 받은 이것과 대비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김건희 여사가 2018년에 당시 주간조선이 예.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검장일 때 당시 이제 일부 보수에서는 되게 싫어했죠. 그때 김건희 여사를 맞닥뜨려서 기다리다가 기습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어떤 다른 기관보다 미래스캐피탈인데 여기보다 좀 싸게 샀다. 예. 이거 특혜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외에서 싸게 샀는데 그런데 미래스캐피탈은 우선주에다가 금리를 보장받기로 한 것이고 이 약속된 인터뷰가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다가 들이닥쳐서 한 인터뷰예요. 본인은 보통주다. 그리고 애들 알고 있어서 그냥 산 거다. 절대 유리하게 싸게 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의 특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예전에 증권 관련 매체도 있었지만 이 정도면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가 절대 아니에요. 예. 그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우선주와 보통주를 액면가 그대로 비교하는 건 주식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까지 했었네요. 이 인터뷰. 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가면 안 20초만 돼요.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잘 아는 것하고 주가 조작의 범위를 알아차리고 통정매매했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걸 자꾸만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그거 알았겠지 하고 넘겨짚으면서 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 변호인 역할을 했냐 하는 거는 논리가 없는 거예요. 저도 20초만 이야기할게요. 20초. 압수수색 이야기하니까 도와줘야 보세요. 특검이 되면 20점 하셔야 예, 돼요. 특검이 시간상. 되면 네. 어디 압수할 겁니까? 주가 조작에 집을 압수할 겁니까? 주가 조작 사건에 집을 압수하는 경우가 어디냐고요. 자, 그러면 핸드폰을 해야 되잖아.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15년 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인데 그 핸드폰이 지금 있습니까? 정말로 특검이 오면 뭘 압수할 건데? 말도 안 돼 자꾸 압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하면 알아서 할 것 같습니다. 알아서 저 특정해서 다 하니까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권오수 도이치모터 회장 권오수 씨 김건희 여사가 통화했잖아요. 통화한 거는 사실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 범죄에 속할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와 법리가 없다는 식으로 털어줬어요. 이 부분도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방식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웠던 이야기 마무리해야겠네요. 사실 이제 민주당이 제기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 네.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광고를 들어야겠네요. 광고 듣고 오죠. 네. 네, 육회상계 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이번 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정욱 변호사가 함께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